네, 안녕하세요. 국어학개론 강의를 맡은 최보나라고 합니다. 긴 강좌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볼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요, 언어와 한국어인데요. 저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울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어와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에 중요하다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될 전체적인 내용이 좀 압축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적게는 3천여 종, 많게는 7천여 종의 언어들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는 이런 언어들 중에 하나로 대외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한국어는 한국인이 쓰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쓰는 말들을 우리는 흔히 중국어, 일본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되겠고요. 이 한국어는 문자는 어떤 문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를 하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언어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언어들은 그 나라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는 영어대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어들은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 때 저도 이제 한국어, 우리 모국어기 때문에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고 체득하게 되지만 이제 제2외국어로 고르는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2외국어로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죠. 영어를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배울 때 왜 우리 말과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익히기가 힘든 걸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을 하는 어순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익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들은 나름의 고유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언어들은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에는 몇 개의 모음과 자음이 있다거나 아무리 언어가 다를지라도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어에는요, 모음 몇 개, 자음 몇 개 이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 사실 이 언어를 뱉으려면 사람의 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뱉어져서 음성으로 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마다 자음과 모음의 수가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발음할 때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범주로 보면 음절과 단어라는 단위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통점이 많습니다. 음절과 단어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일단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음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국어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어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음절만을 발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음절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성이 처음에 쓰는 글자, 보통 자음자를 쓰고요. 중성은 아시다시피 가운데 중자 떠올리셨죠? 그래서 가운데 쓰는 모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성은 보통 받침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받침 글자를 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쓰는 글자를 우리는 하나의 음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음할 때 보통 한 글자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사실 실생활에서 보다 보면 이거는 이름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절로 발음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쓰나요? 학생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 글자를 보면서 참 우리 국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음절만 발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글자는요 사실 사음절을 이름절로 발음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어의 참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 말의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인데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썼을 때는 사음절로 나오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네 글자를 어떤 록 가수가 이 샤우팅을 하면서 부르는 그거를 좀 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글자로 이 브레이크를 빠르게 여러분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이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음절을 이름절로 나타내는 사례도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밈으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 국어는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이름절밖에 발음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절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들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 하나인 것들도 있고요.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복합어냐 아니면 단일어냐 이런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개념들도 저희가 뒤에서 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의 공통점을 언어의 보편성, 모든 언어는 보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가 갖는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언어이니까요. 또한 개별 언어로서 국어만이 갖는 개성과 특수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삼중체계를 갖는다는 것. 삼중체계라는 거에서 평음, 경음, 격음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국어는요. 흔히 평음을 평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예사소리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평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쌍자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보통 쉬운 말로는 된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격음을 요렇게 해서 거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의 체제로 봤을 때는 소리의 세기가 갈수록 세진다.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음이 예사소리, 경음이 된소리, 격음이 거센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삼중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에선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좀 외국,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보면 이 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들도 알파벳 D가 있고 T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발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하지만 이 삼중체제가 갖는 어감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 조사와 어미, 경어법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쓰는 은, 이, 가, 을, 늘 이런 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다, 밥 먹었니, 밥 먹었고, 밥 먹었지,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끝글자들이 많고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어미라고 하고요. 경어법은 존댓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어에선 특히나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한국어의 본거지는 한반도 전역이지만 우리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사는 만주, 시베리아, 일본, 미국 등에도 널리 한국어가 퍼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곳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우리 민족들이 있을 테니까요. 한반도만 보더라도 2015년 기준 남한에서 5천만 정도가, 북한에서는 2,500만 정도가,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8천만이 넘는 숫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인구수만 따져도 세계 13위 정도,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계 13위 정도에 해당하는 주요 언어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찍이 불어온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 사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분포는 앞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가서 굉장히 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K-팝 음악들이 흘러나올 때도 있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런던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젤라또 가게였어요. 어떤 관광지도 아니었고 번화가도 아니었는데 젤라또 가게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계시는 점원분께서 저희가 이제 저 지인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 뭐 먹을래? 막 이러면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데 너무 유창한 정말 우리나라 사람 같은 발음으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한국 발음의 구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 유창하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냐 그랬더니 드라마 보면서 혼자 공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 나도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연습해서 한국어를 떼시는데 나는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문화의 힘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여기서 좀 대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의 특징 중에 의문상의 특징을 먼저 보면 아까 짧게 제가 말씀드렸죠. 삼중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계열의 삼중체계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어에는 파열음, 파찰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찰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음, 유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마찰음이나 비음이나 유음은 삼중체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삼중체계를 갖는 자음들만 존재하지만요. 마찰음에 존재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시옷. 시옷 같은 경우는 된소리는 존재하죠. 하지만 거센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찰음에 존재하는 히읗은요. 이 히읗 자체를 예사소리라고 해야 할지 된소리라고 해야 할지 거센소리라고 해야 할지가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목청에서 나는 히읗 마찰음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중체제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음에서 소리나는 이음, 니은, 미음, 그 다음 유음이라고 말하는 리을, 요것들도 삼중체제를 갖지 못하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찰음이나 비음이나 유음은 제외한 파열음과 파찰음 계열에서만 삼중체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 자음 중 파열음과 파찰음 계열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갈래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음소를 형성하는 삼중체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음운이라고 하는 말은 음소 더하기 운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소 플러스 운소라 그래서 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소가 자음과 모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길이라든지 소리의 색이 그런 것들, 억양, 요런 속도,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찰음이나 파열음 계열만 삼중체계가 있는데요. 영어나 인도, 유럽, 어족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이중체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음에 들어가는 자음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파열음에 들어가는 계열이 비읍, 디귿, 기역 요렇게 세 가지가 파열음이고요. 그 다음에 파찰음이 지읒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은 쌍비읍, 피읍 있고요. 쌍디귿, 티읕 있고요. 쌍기역, 키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쌍지읒, 치읒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개의 자음만 삼중체계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불,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풀 요렇게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찰음 계열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국어는요. 또 단모음의 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우리말은 10개나 되는 단모음이 있는데요. 다른 언어들에 비교해서 그 개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는 단모음의 개수가 되게 5개에서 7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단모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금 여기서 스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단모음이 여기서 일단은 좀 언급이 됐으니까 단모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변화가 없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음은 총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네,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10개가 단모음이니까 나머지 11개가 뭐가 되냐면요. 이중모음이 됩니다. 단모음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단모음과는 다르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왜, 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 야, 여, 요, 유, 예, 뭐 이런 것들 있죠. 왜,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을 외우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단모음을 외우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단모음을 뒤에서도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라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이 모음의 종류를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전설모음을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키위 제외해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키위 제외해.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금붕어 좋아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모음들은 전부 다 전설 모음이다. 여기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후설 모음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이거 되게 많은 국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저는 전설 모음 따로 후설 모음 따로 외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정확하게 좀 잡고 가볼게요. 음절이 무슨 개념인지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글자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는 받침 글자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종성이라는 언어로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종성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국어 자음 중에 파열음이 음절 끝에 올 때 터지지 않고 닫힌 상태로 발음이 되는 현상이다. 국어 음절 끝에 오는 키읔이나 티읕, 피읕, 치읓은 각각 기역, 디귿, 비읕, 지읒 등으로 발음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 끝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읒, 이응의 7개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느다라 물방울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7개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요. 음절 끝에서 파열음이 터지지 않고 닫힌 상태로 발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있죠. 지금 여기 시옷이나 티읕이나 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받침들이 왔을 때 이 7개 중에 누구로 바뀌는 거냐면요. 여기, 여기, 여기. 셋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 제가 다시 쉽게 정리해드리면 음절 끝에서는 이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쓸 때는 뭐 지읒을 쓰든 시옷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발음할 때는 이 7개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7개가 아닌 이 7개에 포함되지 않는 자음들이 왔을 때는 무엇으로 바뀐다? 요 셋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4개를 왜 제외하셨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외한 4가지는 모두 비음과 유음에 속하는 울림소리들이에요. 울림소리는 울림소리 자체로 존재하고요. 나머지 아이들, 그러니까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변하는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 조금 낯서실 수는 있는데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소리에서는 7개 자음밖에 발음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고 뒤에서 우리가 요거를 배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음운상의 특징에서는요. 두음 법칙이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 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나 유음, 리을, 국외음화된 니은의 소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의 첫 소리, 그러니까 초성 글자에 우리는 2개 이상의 자음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있잖아요. 봄이 오면 이 스프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읽으면요. 이렇게 읽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 정말 좋은 발음으로 읽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초성에 자음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초성 자리에는 하나의 자음밖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두음 법칙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첫 소리에 니을로 시작하거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온 거는 두음 법칙으로 이미 바꿔 놓은 거라서 그런데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초에 계집여자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두음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음이라고 하는 건 두가 이제 머리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오는 글자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말잇기 할 때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개나리라고 해서 끝나면 리로 시작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로 시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어릴 때 끝말잇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 그게 두음 법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말잇기 할 때 국룰 있잖아요. 임금님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임창정 하는 거고, 정발산 하는 거고, 산기슭 하는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금님으로 끝난 걸 임으로 시작한다. 거기가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그것도 뒤에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라는 게 있어요. 모음 조화는 우리 국어는요, 참 조화로운 걸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한 단어에 들어있는 모음 중에서 양성 모음 계열은 양성 모음끼리 쓰고요. 음성 모음 계열은 음성 모음끼리 쓰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양성이 뭐고 음성이 뭐냐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양성 같은 경우는 아나 오 계열이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애 있죠? 애. 이건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애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 모음에 이 모음을 붙여서 애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모음이 뭐예요? 아죠. 그럼 아로 시작하는 모음 계열이기 때문에 아 계열의 모음이다. 즉 양성 모음으로 판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애 모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먼저 왔어요? 어가 먼저 왔죠? 그러니까 어는 음성 모음 계열이니 음성 모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아랑 오가 양성이고 어랑 우가 음성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물에 겨우 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물에 뜰 줄 아는 것도 좀 함정이 있어요. 고개를 들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물에 박아야지만 떠요. 그러니까 저는 물에 빠지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물로 다이빙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퐁당 하는 소리가 나겠죠. 예, 양심이 없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벼운 소리 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풍덩 하는 소리가 나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퐁당에 들어간 지금 모음 오하고 아, 풍덩에 들어간 모음 우하고 어. 어때요? 여기가 양성이고 여기가 음성 모음이에요. 지금 써있는 대로 보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양성 모음은요. 왜 양성이냐면요. 가벼운 느낌이 나요. 음성 모음은요. 왜 음성이냐면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퐁당과 풍덩으로 기억하시면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은 가볍고 밝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좀 경쾌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음들이 들어간 글자들이 주는 느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바람에 팔락팔락인다 라고 하는 이 양성 모음을 쓴 것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펄럭인다 라고 하는 음성 모음을 쓴 것의 어감의 느낌이 어떻죠? 팔락인다와 펄럭인다는 이 움직임의 크기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음성 모음이죠. 펄럭인다. 팔락인다는 뭔가 잔바람에 팔락팔락하는 느낌인데 펄럭은 이게 움직임이나 너울의 물결이 크기가 좀 클 것 같은, 그쵸? 행동의 움직임의 반경이 좀 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성 모음은 좀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이 좀 나야 돼요. 그래서 뭐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와 부글부글 끓는다도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어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참 대단한 문자예요. 보시면 졸졸, 줄줄, 살금살금,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잡아, 먹어, 잡아, 먹어. 이것도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요. 여러분 요거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아가 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접이 붙었다고 해보세요. 접아예요? 접어예요? 접어죠?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끼리 붙으려고 하고 양성은 양성끼리 붙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먹어는 음성이니까 음성이 왔어요. 자, 뒤집어 봅시다. 양성으로 바꿔볼게요. 막이 왔어요. 막어예요? 막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 것들을 우리는 모음 조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음 동화에서 이모음 동화가 있는데 사실 이모음 동화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좋겠어요. 대체로 비표준어에서 적용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모음 동화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모음 역행 동화 아니면 뭐 umlaut 현상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텐데 이 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방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시면 아시겠죠? 손잡이가 이제 손제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이다가 먹이다가 되는 요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손잡이, 손제비, 먹이다, 먹이다.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좀 격정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죽이다, 쥐기다. 요런 것들도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표준어잖아요. 그죠? 고기, 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모음 동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 동화는요. 이웃하고 있는 자음들이 서로 닮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현상은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에 동화돼서 같은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콧소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물, 섭리, 듣는, 백로 여기 지금 발음을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울림 소리가 영향을 끼쳐서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비읍하고 리을이 만나 있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한 현상이긴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요렇게 먼저 바뀌고 요렇게 먼저 바뀌는 상호 동화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비음화 중에서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양상을 좀 달리 봐야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적어 두시되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요런 식으로 지금 비음이 아닌 소리가 결론적으로 발음으로 봤을 땐 비음으로 바뀌었구나. 요것만 일단 확인을 해보십니다. 여기서도 울림소리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안 울림소리였던 디귿이 울림소리인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백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결론이 된 이 발음이 기역도 이응으로 바뀌고 리을도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앞에 섭리와 비슷하게 둘 다 바뀌는 상호동화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얘도 똑같이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현상 상호동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음동화 현상이 또 이제 유음화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비음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유음화 현상에서는 유음이 아닌 말소리가 유음을 닮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랑 리을이 이제 맞닿아 있다가 이렇게 유음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상에 따른 의미 분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글보글과 부글부글의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소리가 주는 느낌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화되는 건데요. 이제 빙빙, 삥삥, 핑핑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의 파열음에서 삼중 체계를 가지고 이 단어의 분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글방글, 벙글벙글 이런 식으로 양성을 쓰냐 음성을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덜다, 털다. 그 다음에 맛, 멋 이런 식으로 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아니면 예사소리냐 거센소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어때? 몸이 단단하지? 라고 하는 것과 어때? 내 몸이 단단하지? 라고 하는 것과 어때? 내 몸이 탄탄하지? 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국어는 어떤 의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어감이 참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속담도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 찰떡같이 맞는 그런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휘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우리 국어 어휘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삼중체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유어만이 우리 문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말을 구성하고 있는 말 중에는요. 고유어도 물론 있지만 외래어도 있어요. 외래어는 외국어와는 다릅니다.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대체가 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더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우리 고유어로 대체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래어도 우리말의 일부로 우린 받아들여야 하고요. 한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독자적인 문자를 세종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의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까지를 우리 언어로 보는데요. 이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 차지하는 비중이 58.9%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갈라져요. 우호적인 입장이 있고요. 적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한자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니까 수용하자라는 입장도 있지만 한자는 어쨌거나 우리 거는 아니니까 순수한 우리말 아니니까 그거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입장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고유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 다음에 동작을 흉내내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언어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어에는 논리적인 어휘는 좀 부족하지만 감각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색채어의 경우에 이게 우리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늘 아래 같은 핑크가 없어, 같은 레드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노르스름한 노란색, 노릇게한 거, 아니면 노르무레한 거, 그 다음에 샛노란 거, 막 개나리 노랑, 아니면 이건 레몬 노랑,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말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채어의 감각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릇톡톡하다, 노릇그레하다, 노르무레 이거 다 다른 노란색이 연상이 막 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의 색채어가 정말 다채롭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 참 짜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논리적 어휘가 부족한 사례가 되는데요. 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의적인 뜻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싱겁다라는 얘기인지 가볍다라는 얘기인지 텁텁하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중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중의적인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다의성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에는 옛날부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은 다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당숙이 누구고 숙부가 누구고 이런 말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회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경어법, 높임말이 많죠. 국어의 명사는 남녀의 성이 없고요. 관용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의 단수복수의 개념도 엄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관사와 관계대명사, 이건 영어와 좀 구별이 되죠. 영어에서는 이게 더가 붙냐, 어가 붙냐에 따라서 이게 뭐 특별한 거야, 이게 하나야, 보편적인 거야,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우리 국어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문법상의 특징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지만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어미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말들을 교착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착어
서술어에 속하고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써놔 봤는데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청자를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쵸? I like 하면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궁금하지만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에서 청자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청자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긴장감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어는 단어 형성법, 다양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랑 밥이라는 단어만 존재했는데도 김밥을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참치도 붙이고 치즈도 붙이고 막 해서 참치김밥, 치즈김밥, 말도 줄여서 앞단어만 따서 참치, 마요네즈 김밥을 마요김밥 막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 형성법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문장 요소 생략하는 일이 많습니다. 확실한 주어와 확실한 부사어가 있을 때는 언제 왔어? 라고만 해도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는 올바르지가 않죠. 너는 이곳에 언제 왔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어도 없고 부사어도 없어도 우리가 소통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보통 꾸며주는 말 앞에 항상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임법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앞에서 또 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학과 언어학은요. 국어와 언어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국어학은 개별 언어인 한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언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어학의 연구가 언어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어의 국은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고요. 우리나라, 우리 모국은 이제 어디죠?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는 국어가 아니죠. 그들의 나라의 언어가 국어일 거고요. 한국어라는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언어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국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